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최윤성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픈소스 웨비나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과 시장 규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EU와 미국의 공급망 보안 정책 동향과 이후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 그리고 마무리로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초기 단계 활동 방안을 소개할 것입니다. CA는 유러피안 컨포미티, 즉 유럽 표준 준수를 뜻하며 EU 시장에서 제품 판매를 위한 필수 인증 마크입니다. EU는 작년 말 CRA, 즉 사이버 보건력 법을 통해서 디지털 요소를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법제화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규제를 통한 공급망 사이버 보안 강화 방안은 미국의 정책과도 아주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이버 보안 활동을 잘하는 것이 앞으로 시장에서 신뢰된 공급자로서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의 발표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화이트 해커 프로그램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만들었고, 현재는 고려대, 카이스트 등에서 오픈소스 보안 및 공급망 방어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대학원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과목을 개설했으며, 과기정통부, 국정원과 함께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도 저술했습니다. 또한 미국 시사의 S범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공급망 보안 주제로 발표도 하였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의 정책 동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U 지역에 유통되는 디지털 기기의 S범 제출을 의무화하는 사이버 보건력법이 작년 12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CRA는 디지털 제품을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제조사에 공급망 사이버 보안 점검, 제품 보안 업데이트, 정부 당국과의 취약점 및 침해 사고 정보 공유 등 일련의 요구사항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을 통해 사이버 보안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CE마크의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기술 문서로서 위험 분석과 S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클래스 1, 클래스 2에 해당하는 제품은 이 CR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유로, 한화로는 약 237억 원,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2.5%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12일에 CRA는 발효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클래스 1, 클래스 2 등 CE 인증 마크 적용 대상 기업은 이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CRA는 법률이기 때문에 발효 즉시 모든 EU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새로운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7년 말까지 전환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3년의 전환기에 걸쳐서 여러 단계의 CRA가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3년 뒤인 2027년 12월에 CRA가 전면 시행이 되는데요. 이 중간에 취약점,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1년 3개월 전에 요구가 됩니다. 또한 CAB라고 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의 평가 권한이 또 3개월 전에 생기게 됩니다. 결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제품의 우리 생명주기 전반에 걸친 이런 취약점을 해결하거나 사용자 요구에 대한
투명성 등을 포함하는 모든 CRA 요구사항은 27년 12월부터 적용이 되고 벌금 부과가 되지만 취약점에 대한 보고나 평가 인증 준비 절차는 그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CRA의 특징은 제품의 종류,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 사업 규모, 이 두 가지에 차등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CRA 제품 구분에서 설명하는 스탠다드, 임포턴트, 크리티컬 모두 동일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구분에 따른 평가 차이는 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범주에 속하냐에 따라서 EU의 표준을 준수하거나 또는 앞서 설명드린 적합성 평가기관 CAB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는 EUCC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EUCC에 따른 인증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포턴트 클래스부터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클래스 1에 해당되는 스마트홈이라든지 네트워크 상호작용기기, 웨어러블 헬스 모니터, 운영체제, 라우터, 모뎀 같은 것들이 이 클래스 1에 해당이 되고요. 클래스 2는 하이퍼바이저, 방화벽 같은 이제 보안 장비들,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산업제어 시스템을 쓰는 그런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자체 증명을 포함한 EU 표준의 영향을 받고요. 클래스 2의 경우에는 아까 그 CAB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이 크리티컬 범주에 있는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라든지 스마트 카드 같은 기존의 이제 프로텍션 프로파일이 있는 그런 제품 대상군들은 또 EUCC에 해당이 돼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 빨간 박스에 해당되는 세 가지 종류의 그 제품에 대해서는 S밤 제출이 요구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 다행인 점은 현재까지 S봄이 제출은 요구되지만 S봄 공개하는 것이 필수는 아닌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정책은 NIS2인데요. 이 NIS2는 CRA 대비 약간 낮은 전 세계 2%에 해당하는 매출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NIS2의 지침을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유로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2%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런 그 벌금의 범위는 이 CRA에서 규정하는 NIS2에서 규정하는 필수 또는 중요 조직의 구분에 따라서 개별 회사의 분류에 따라서 다 차등 적용이 됩니다. 이 NIS2에 대한 그 규제 대상은 EU 지역 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교통, 의료와 같은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됩니다. 원래 2016년에 이제 NIS1이라고 해서 발효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발효된 NIS2는 이 기존에 있던 그 대상 범주를 더 확장시켰습니다. NIS2에는 총 16개의 이제 분야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들을 지켜야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위험평가, 다중인증, 그다음에 이제 보안 정책, 사고 대응, 직원 통제, 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 보안이 적용된 통신, 사업 연속성에 대한 대비, 공급망 보안 등이 포함이 됩니다. NIS2 역시 마찬가지로 CRA처럼 이 디지털 요소를 가진 제품, 즉 디지털 제품의 제조사는 S본을 통해서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문서하도록 3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EU는 또한 그 PLD, Product Liability Directive라고 하는 제조물 책임 지침을 개정을 하였고요. 이는 작년 10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PLD의 목적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그런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된 PLD의 특징은요, 전기나 물, 가스 같은 이제 원자재만을 제품을 보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제조 파일 등을 새롭게 추가시킨 것입니다. 이 제조물 책임 지침은 26년 12월 이후에 시장 출시가 되는 제품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다시 이제 CRA와 관련된 타임라인으로 돌아가 보면 이유는 CRA 발효하기 이전에 이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였고, 그 다음에 NIS2를 발효함으로 인해서 EU 지역 내부에 있는 기업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CRA라는 제도는 EU 수출 기업의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이러한 법제도 체계를 바꾸고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빠르게 준비를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그 주요국인 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잘 아시는 21년 5월에 국가 사이버 보안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 251428과 그 다음에 23년 3월에 발의된 이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이 두 가지는 지금 이제 공급망 보안과 관련해서 새롭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 NCS 사이버 보안 전략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보안 인식 개선을 통해서 제조사의 책임 추적성을 강화하고 연방정부 납품 시에 S본 같은 자체 증명을 요구하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조달 요건을 강화하는 이 시장 활성화 전략이 가장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사이버 보안을 잘하는 기업에 시장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이 정책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행정명령 이후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체계의 이 강화 흐름을 정리해보면 행정명령이 발효가 됐고 이후에 이제 백악관에서 각서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연방정부의 소프트웨어 납품 시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 요 SSDF 양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 강화 흐름의 핵심이고요. 연방정부 기관의 이제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이제 미국의 GSA라고 하는 연방 조달청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조달청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이 GSA가 핵심적으로 요 SSDAF라고 하는 양식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GSA7700이라는 양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GSA7700은 요 정부의 그 조달 요구사항을 뜻하는 FAR하고 관계가 있고요. 이러한 그 자체 증명 양식 SSDAF, 그다음 GSA7700, FAR 이것들은 기존에 있는 연방 법률, 허위 진술이라든지 부정청구법, 사건사고, 중요사건사고 보호법, 그다음에 국방수검법 등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자체 증명 양식이 기존에 있던 법률 체계와 새로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들, 안전한 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그 정보를 등록하는 요구사항들, 이것들과 결합이 돼서 서로 하나의 큰 이 조달 프로세스 개선하는 흐름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들어갔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 증명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본인이 이제 제출하는 증명서가 어떤 그 거짓 정보가 아님을 스스로 확인해가지고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허위 공절 또는 이제 부정청구법과 관련해서 이 자체 증명서를 제출할 때 거짓 정보를 기재하게 되면은 이 연방법에 대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허위 진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그 부정청구법에 의해서 민사적인 책임도 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그 미국에 추가된 이런 자체 증명서라는 제도는 이 단순한 어떤 확인이나 선언을 하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조달 제도, 소프트웨어를 납품받을 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해서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 사이버 보안을 이제 정책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흐름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 미국의 이제 의료기기와 관련돼 있는 FDA 사례는 S밤 제출을 법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2023년 1월이었습니다. 이제 이 패키지 법안이라고 하는 옴니버스 빌을 통해 가지고 이 FDA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 예산도 확보하고 법적인 권한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 이제 그 패키지 법안은 결국 요 그 섹션 3305에 요 524B라는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요 개정안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이 핵심적인 내용은 그 모든 의료 장치에 이제 어떤 의료기기, 의료 장치를 시판하기 전에 이 취약점과 관련된 내용들을 사전에 식별하고 그 다음에 S봄을 제공하는 이런 그 요구사항이 있고요. 제품을 시장에 이제 시판한 후에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통한 해결하는 계획도 제출해야 됩니다. 이 FDIC 액트는 IoT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고요. 또한 이제 의료 다스 또는 SAMD 같은 이렇게 소프트웨어로만 이루어진 의료 서비스도 포함이 됩니다. 이 제도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FDA에서 S밤에 포함돼야 되는 항목들, 공개 빈도, 수신 대상과 같은 세부 지침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유럽연합, EU와 미국의 공급망 보안에 관련된 이제 정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정부가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또 다가올 공급망 보안과 관련된 규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US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라고 해서 이제 그 가정용 IoT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등급 제도 또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제 기능을 표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역시 올해 1월에 시행을 했고요. 요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는 무선통신 장치를 규제하는 미국의 이제 연방통신위원회 FCC라고 하는 곳에서 수립을 했고 현재는 이제 자발적인 그 라벨링 제도로 운영이 되는데 향후에는 이게 이제 연방 조달과 관련된 요구사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의 이제 핵심은요, 검증 대상을 단순하게 이제 IoT 제품 하나로만 보지는 않고 IoT 제품과 관련된 백엔드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제공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도 이제 검증 대상을 포함을 하고 미국의 이제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니스트에서 개발한 보안 기준을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새롭게 이제 추가될 정책은 작년 9월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부품을 더 이상 이제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미국이 선언을 했는데요. 커넥티드 비클, 커넥티드 카 관련해가지고 결국 이제 올해 1월부터 미국은 중국, 러시아에서 제조된 이런 커넥티드 카 관련된 부품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가 안보의 위험이다라고 이제 지침을 내린 것이고요. 모든 저기는 아니고 이제 차량 연결 시스템, 이제 VCS라고 하는 차량 연결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스템, ADS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부품은 금지될 것입니다. 이 제도에서도 이제 이런 부품을 미국에 납품하는 업체에 S밤을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또 산업안보국, 미국의 BIS라고 하는 곳이 요구할 때는 제출까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넥티드 카 관련된 그 지침이 발효가 됐고요. 다만 이 S보험 제출하는 것은 이제 2년간 유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EU의 이런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면 유사성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과거에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의 목표가 기반 시설을 보호하던 것이 주요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국가 사이버 안보를 포함해서 이제 자국 시장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경제 안보의 관점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기업에게는 이제 규제 준수, 이제 컴플라이언스의 요구사항들이 앞으로 계속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급망 보안의 목표를 이루는 일이 이제 안전한 개발 환경을 꾸미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컴플라이언스는 우리가 이 어떤 보안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 확대와 같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법률 리스크들이 생기기 때문에 S밤과 같은 이제 기반의 이제 공급망 위험 관리 같은 이런 그 노력을 하고 이것을 이제 실사의 증거로 주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다가올 제도적 책임에도 꼭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다만 이런 그 실사 우리가 노력의 증거는 꼭 S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 제도를 만드는 정책가들은 이런 공급망 위험과 관련된 밝은 면을 보고 있지만 이게 공급망 위험 대응을 해야 되는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긴 호흡을 갖고 대략 한 2년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공급망의 안전성, 신뢰성을 하나씩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그 경험을 포함해서, 연구를 포함해서 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초기 단계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 공급망 보안, 새롭게 다가오는 이런 공급망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그 1차적으로 우리가 공급망 생태계 내부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기업이 어떤 그 보안의 위험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향후에 이게 이제 책임 추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기업들을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을 이제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해서 꼭 이 S밤과 같은 이 증거들을 생성을 해보고 그것을 이제 또 나와 관계된 제3자한테 요구를 하고 또 그 받은 S밤을 검증하는 이런 그 활동들을 미리미리 해보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S밤과 같은 이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리스트를 이게 생성을 해보면, 개발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생명주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때 이제 그 안전한 개발 환경과 관련된 이런 빌드와 생산 환경을 분리한다든가, 코드 서명을 한다든지, 이제 무결성 검사를 한다든지, 비밀, 비밀번호를 특정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또는 이제 그 어떤 그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하드 코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는 나도 전달자가 위험의 전달자가 되지 말아야겠지만 위험을 전달하는 나에게 위험을 전달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 대한 위험 관리가 앞으로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3자 공급업체에 대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로그 기록을 시작하는 것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원은 꼭 사고 후에 더 늘어나게 됩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서 향후 시장의 선택을 받는 신뢰 기업이 되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